노년에 들어서면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50년대생이 90대까지 살 가능성은 5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0세 시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제는 늙는 것이 슬픈 것보다 아픈 것이 슬프다는 것이죠. 오래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누구나 100년 넘게 아픈 몸으로 살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래 사는 시대 속 건강하고 행복한 말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60세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아주 간단한 습관 6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방법들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보시면 노년 인생의 풍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하루 10분 의도적으로 휴식을 취하라. 복식 호흡과 명상을 하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요소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얼마나 올바르게 호흡하고 있느냐다.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움직여 호흡하기 때문에 흉식 호흡보다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고 그만큼 산소 공급량도 많아진다. 또한 가슴과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호흡하기 때문에 흉식 호흡에 비해 편안하며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렇다면 복식 호흡을 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복식 호흡의 기본 자세는 아주 쉽다. 먼저 가부좌 튼다. 무릎 부상 등으로 가부좌 틀 수 없는 경우라면 눕거나 반듯하게 앉으면 된다. 그리고 허리를 세운다. 어깨에서 힘을 뺀다. 턱을 당긴다. 이때 턱은 살짝만 당겨야 한다. 눈을 감는다. 종종 눈을 뜨고 일정한 지점을 바라보며 복식 호흡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해당 지점의 원이나 풍경 사진, 마음이 편안해질 만한 글귀 등을 붙여놓고 그것을 보면서 호흡하면 좋다. 그러나 아직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눈을 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세를 잡고 나면 본격적인 복식 호흡을 시작하면 된다. 코로 호흡한다. 배를 쑥 내밀어 공기를 흠뻑 들이마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는 내밀되 가슴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처음에는 가슴을 움직여서라도 배를 내밀며 호흡하는 수밖에 없다. 잠시 숨을 멈춘다. 숨을 잔뜩 들이쉰 후에는 한 3초 정도 호흡을 멈추는 것이 좋다. 10초 정도 여유를 두고 숨을 조금씩 내보낸다. 공기를 내보낼 때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하나부터 10까지 세면 쉽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명상을 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명상에는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거나 혹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다.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혹은 심리적 상황에 따라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을 감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다.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때를 생각해 보면 된다.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라면 눈을 감고 마라톤 대회에서 자신이 1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또는 이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는 모습을 그려보아도 좋다.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눈을 감고 자신이 야구 선수가 되어 야구장에서 홈런을 치는 모습을 그릴 수 있다. 이와 달리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호흡에 집중하려고 한다면 눈을 감은 후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만 신경 쓰면서 천천히 숫자를 세면 된다. 의식적으로 하루 10분 복식 호흡과 명상을 하는 것은 어디서라도 할 수 있다. 방법만 알고 있다면 명상은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승용차나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다. 사무실 안방, 휴게실 벤치, 화장실 의자, 방바닥 등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복식 호흡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10분을 견디기 힘들지만 일주일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쉽게 느껴진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되면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이 만들어지고 결국 습관으로 정착해서 몸과 마음이 평온해진다. 낮잠을 자는 것도 하나의 휴식 방법이다. 오후에 졸리다고 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졸음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며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나 오후가 되면 졸리다. 이것은 현상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억지로 참지 마라. 졸음을 참고 있으면 마음은 초조해지고 집중력은 사라진다. 10분만 눈을 감고 자면 해결되는 일로 오후를 망치지 마라. 낮잠을 자면 밤에 자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분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낮잠을 잠으로써 신체에 활력이 생기고 밤에 잘 때도 도움이 된다. 너무 피곤해도 제대로 잘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낮에 길게 자는 것은 밤잠을 방해한다. 한 실험에서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10분간 낮잠을 재우고 다른 팀은 20분 이상의 긴 잠을 재웠다. 잠이 깬 후 인지 실험을 시행한 결과 10분간 잔 팀은 20분 이상 잠을 잔 팀보다 인지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20분 이상 잔 사람들은 낮잠 후 개운함을 느끼기보다는 잠에 취해 더욱 고통스러워했다. 이것으로 보아 주의할 것은 낮잠은 길게 자면 안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하루 10분 몸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라. 하루 10분 박수를 치는 것도 좋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 1위가 지휘자와 피아니스트였다. 손을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말해준다. 손을 제대로 쓰는 것 중에는 박수만 한 것이 없다. 박수는 손바닥의 마찰 진동 마사지의 효과를 통해 우리 몸의 기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박수는 그냥 내키는 대로 쳐도 되지만 알고 치면 더 도움이 되는 6가지 방법이 있다. 간단한 이 방법을 일상에서 활용해보자. 첫 번째로 보통 박수가 있다. 손바닥 전체로 치는 박수로 합장 박수이다. 손바닥 전체로 박수를 치면 우울함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멋진 노래나 강연을 들으며 박수 칠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크고 길게 박수를 쳐보라. 두 번째는 손바닥 박수다. 손가락을 조금 뒤로 젖히고 손바닥으로만 치는 박수로 소화가 안 되거나 내장 기능이 좋지 않을 때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주먹 박수다. 두 주먹을 쥐고서 손뼉을 치는 박수로 주먹을 쥐고 박수를 치기 때문에 주로 손가락 둘째 마디에 뼈가 부딪힌다. 이곳은 머리나 어깨가 아플 때 효과가 있다. 네 번째는 손가락 박수다. 손을 잡듯이 동그랗게 만들어서 손가락 끝으로 치는 박수다. 손가락 첫째 마디로 박수를 치거나 손톱으로 반대편 손가락을 쳐주는 것도 좋다. 손가락 끝은 눈과 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거나 코가 막혔을 때 손가락으로 박수를 치면 눈이 맑아지고 콧구멍이 뚫려 시원해진다. 다섯 번째는 손목 박수다. 손바닥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박수를 치는 것이다. 이곳은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뇨기관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다만 손목 박수는 다른 박수와 다르게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뼈와 뼈가 부딪혀서 자칫하다가는 손목 주변에 멍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는 손등 박수다. 양손의 손등으로 박수를 치는 것으로 손등 전체를 골고루 치는 것이 포인트다. 손등은 등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척추로 고생하거나 요통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몸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 하루 10분 머리를 누르는 것도 좋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두통이 심해
당장 쉬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응급처치로 머리 지압을 해보라. 두 손을 올려 머리를 눌러보라. 지압 자체가 두통의 근본적인 치료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압을 통해 혈류를 개선하다 보면 신체 균형이 맞춰져서 개운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이 깊어진 후에야 뒤늦게 입원하여 힘들게 치료한다. 그렇지만 두통이 있을 때 간단한 지압으로 혈류를 개선시켜 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매일 10분 정도 지압점을 중심으로 머리를 눌러보자. 머리에 3가지 지압점을 눌러주면 좋다. 첫 번째 지압점은 백회. 백회는 모든 기혈이 모이는 곳으로 머리 꼭대기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백회를 생명활동의 중심이며 음영의 양쪽 경락이 모이는 자리라고 한다. 의식을 각성시키는 대표적인 혈로 이곳을 자극하면 두통, 현기증, 일사병, 신경약에 효과가 있다. 또한 백회를 자극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눈과 귀가 맑아진다. 두 번째 지압점은 풍지다. 풍지는 바람이 모인다는 의미로 목 뒤 한가운데서 양쪽으로 1.5cm 떨어진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양손을 깍지 껴서 뒤통수에 올렸을 때 엄지손가락이 닿는 오목한 곳이다. 이곳을 누르면 머리로 모인 혈액의 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 불쾌감을 완화시킨다. 한의학에 의하면 고혈압증, 신경쇠약, 안면신경마비증,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지압점은 태양혈이다. 흔히 관자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눈썹 바깥쪽에서 2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움푹 들어간 곳으로 음식을 씹으면 움직이는 곳이다. 태양열은 눈과 귀에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자극하면 눈의 피로가 감소되고 안구 경직이 이완된다. 또한 눈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컴퓨터를 많이 봐서 눈이 뻑뻑하고 아픈 사람이 활용하면 좋은 지압점이다. 지압점을 눌러주는 방법은 지그시 누르다가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가능한 한 손가락 전체를 사용해 10초씩 반복한다. 누르다 보면 특별히 아픈 곳이 있다. 이곳에 강약을 조절하면서 누르는 횟수를 늘려준다. 세 번째, 하루 10분 대화하고 경청하라.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루 10분 배우자와 대화하면 좋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부 3쌍 중 1쌍은 하루 평균 1분의 대화도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 부부간의 대화 시간이 감소하는 이유는 남자의 47%가 시간 부족, 여자의 54%가 대화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신문 기사도 있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대화가 원활한 사람들도 많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 시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방법들을 활용해 부부 사이에 대화를 늘리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즐겨보자. 첫 번째, 남녀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편과 아내는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있다. 이것은 남녀 사이의 대화 방식과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자는 대체로 과정부터 설명하려고 한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서론부터 결론까지 순서대로 말하며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남자는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알고자 하는 요점 위주의 대화를 좋아한다.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를 알면 남편은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아내를 이해하게 되어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아내는 결론을 재촉하는 남편의 성급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편은 아내가 하루 중 일어난 일을 길게 말하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경청하도록 하자. 아내는 남편이 과정은 설명하지 않고 결론부터 말하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들어주어라. 두 번째, 둘만의 대화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부부가 대화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대화 시간표를 만들어라.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와 대화할 시간을 우선 순위로 놓고
하루의 일정을 짜는 것이다. 세 번째, 조용히 대화할 장소를 만들어 보라. 주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다. 집안이든 카페든 만날 장소를 말하면 대화하자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곳으로 가라. 그러한 시도 자체가 이미 대화를 시작한 것과 같다. 네 번째, 부부끼리 허심탄회한 사이가 되자. 가능한 한 서로 허심탄회한 사이가 되도록 노력하라. 물론 부부간에도 사생활이 있기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지만 되도록 이런 부분을 줄이고 서로에게 보다 솔직해져라.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기에 상세히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살았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있다. 허심탄회한 사이가 되는 지름길은 먼저 다가가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럴 때 상대 역시 가슴을 터놓고 나에게 다가온다. 하루 10분 상대의 말을 경청하라. 경청이란 말, 그대로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다. 즉, 상대방이 전하려는 말과 행동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 마음과 육체의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서 듣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눈빛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상대는 마음을 열게 된다. 경청만의 신뢰와 호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경청은 인간관계의 보석과 같은 존재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만을 듣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말의 뜻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귀담아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무언의 신호와 같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고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해 마음속에 간직했던 말을 풀어놓게 된다. 그 이야기 속에는 그가 해결하기 원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까지 있다.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전문 상담사는 1시간 상담 중 50분 동안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고 정작 상담사 자신은 10분 정도만 말한다. 바로 처방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내면의 상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들어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다. 경청은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막고 있는 장벽을 열어 대화의 물꼬를 터주고 인간관계를 빛나게 하는 보석과 같은 귀중한 대화 수단이다. 경청을 잘하는 방법이 있다. 선천적으로 경청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을 듣고는 경청했다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한마디도 전달되지 않아 시간만 낭비했다고 불평한다. 이는 경청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경청의 기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올바르게 배워야 한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9마디 듣고 1마디 한다.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주도하고 싶어 먼저 말을 하거나 말을 많이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대화의 주도자는 필요한 말 이외에는 가급적 자제한다. 상대의 말에 간섭하거나 중간에 말을 자르려는 마음을 억제하고 9마디 듣고 1마디 하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며 대화해보자. 이런 사람이 대화의 주도자가 되고 상대방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한다. 사람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했던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무용담이나 자랑거리들이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지겨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전의 이야기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맥락은 같아도 디테일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는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미 들은 이야기라며
핀잔을 주면 대화는 바로 단절된다. 그렇기에 상대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지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공감해주며 인내해보라.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상대의 눈높이를 인정하라.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관찰해보면 아랫사람은 조금이라도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윗사람은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하라고 재촉한다. 부부간의 대화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 아내가 이야기를 조금만 길게 해도 남편은 결론이 무엇인지부터 묻는다. 아내는 단순히 남편과 대화하고 싶었던 것인데 남편의 성급한 태도로 인해 대화는 단절된다. 그러니 결론부터 듣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라. 결론을 말하라고 윽박지르지 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자제하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 듣다 보면 그들의 말 속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네 번째, 관심을 가져라. 경청을 하라고 말하면 듣는 척만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말하는 상대방은 이런 상황을 금방 눈치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처음부터 듣기를 거부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든다. 만일 대화할 형편이 아니라면 정중히 거절하고, 대화할 때는 자신의 문제처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상대방의 멘토나 상담자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섯 번째, 듣는 자세를 바르게 취하라. 종종 대화하면서 하품을 하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딴 곳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고 해도 이런 모습은 말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는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몸을 숙이거나 고개를 끄덕여보자. 상대는 당신에게 신뢰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대화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자.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먼저 들어보라. 한 번 말한다고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누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겠는가? 9번 듣고 한 번 말한다는 생각으로 대화해보라. 그렇게 하면 경청 분야의 박사가 될 수 있다. 경청에 능숙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또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추려낸다. 하지만 경청에 미숙한 사람들은 듣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공감해준다. 상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대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인내하며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의 조급한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그러나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재촉해서 상대방의 말할 의지를 꺾어버린다. 마음이 급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자. 그럴 때 상대방이 원하는 진짜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절대 상대방의 말을 듣는 중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자. 네 번째, 하루 10분 행복을 만들어라. 하루 10초 활짝 웃어라. 속담이나 명언을 살펴보면 웃음의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는 말이 있다. 또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도 있다. 웃을 때마다 젊어지고, 웃기만 해도 만복이 들어온다고 하니, 웃음이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뿐만 아니라 신체의 미용제다. 사람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들여 젊어지려고 노력하는가. 하지만 웃음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을 예뻐지고 젊어지게 만든다. 웃기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지금 바로 웃으면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행복하기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뜻이다.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말인가. 불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나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대로 일단 한번 웃어보라. 다만 웃음이라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웃음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것도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웃음으로 미소와 대소를 들 수 있다. 미소는 소리내지 않고 빙긋 웃는 것을 말한다. 미소에는 따스함이 담겨져 있다. 스마일, 김치, 위스키 등 입꼬리를 올릴 수 있는 단어를 말하며 연습해보자. 최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습하는 단어는 개구리 뒷다리로 리에서 올라간 입꼬리를 10초 정도 유지한다.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다. 이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진다. 박장대소는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한바탕 크게 웃는 것을 말한다. 이 웃음은 정신 건강에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웃음은 냉소와 조소를 들 수 있다. 냉소는 심하거나 쌀쌀맞은 태도로 비웃는 것을 말한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보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조소는 남을 깔보고 놀리며 비웃는 것을 말한다. 냉소와 조소를 많이 짓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상대방은 물론 자신의 마음까지도 삭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웃음을 기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하루 10분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감사할 일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삶에 불평하며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다. 반면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도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일상의 소소한 일에 행복을 발견하는 순수한 사람이다.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대상이 거칭해야 할 필요는 없다. 감사할 것을 멀리서 찾지 말고 일상에서 찾아보라. 감사할 것으로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해보는 것이다. 감사와 불평은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새벽 출근길을 밝혀주는 빛에 행복하다가도 퇴근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불빛이 어둡다고 불평할 때가 있다. 현상은 변함이 없는데 가로등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 형편으로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수없이 발견될 것이다. 진짜 감사할 것은 공기와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나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 딱히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처럼 잃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풍족한 세상에 살아온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누구나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부여받은데 감사하라. 오늘 살아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어제 숨을 거둔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오늘이기 때문이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 감사하라. 가고 싶은 곳을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다리가 있음을 감사하라. 허리를 구부려 양말을 신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배낭을 메고 등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감사하라. 가로수 아래를 산책할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하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라. 감사의 조건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다. 그러니 일상의 삶 속에서 찾아보라. 감사할 곳으로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감사 노트를 준비하자.
먼 곳에서 행복을 찾느라 고생하지 말고 일상에서 하루 10분만 마음을 평안히 하여 감사함을 말해보자. 지금의 평안함이 하루를 즐겁게 만들고 한 달, 1년 나아가 일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5번째, 하루 10분 여유를 찾기 위해 하늘을 봐라. 하늘은 보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제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라.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잠시 아래를 향한 시선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무슨 색깔인지, 보이는 것이 무슨 구름인지 생각해보라.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하늘을 보라. 점심 식사 후에는 사무실 밖으로 나와 대낮에 하늘을 보라.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문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 하늘을 보라. 마음만 먹으면 하늘은 어디서든 볼 수 있다. 고층 건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산이나 들판은 건물 뒤로 숨는다. 이럴 때 얼굴을 내밀고 있는 자연은 하늘뿐이다. 고개를 들기만 하면 당신의 눈에 푸른 하늘의 미소가 담길 것이다. 마음의 안식을 건네는 자연을 눈에 담아보라. 여행을 떠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골치 아픈 일상을 떠나서인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더 큰 이유는 하늘을 많이 보기 때문이다. 하늘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파란 하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평화롭다는 생각이 든다. 마음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파란 하늘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어보라. 맑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 희망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절망감에 빠지게 되면 맑은 하늘을 보며 희망을 가져보라. 높은 하늘을 보면 성공이란 말이 다가온다.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 가슴이 뿌듯할 때 높은 하늘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라. 현대인들은 사무실 안에 있으며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눈을 부릅뜨고 있다. 출퇴근 중에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집에서는 소파에 앉아 TV 화면을 주시한다. 아름다운 하늘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어도 못 보고 자신의 눈앞만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면 세상을 보는 안목도 좁아져서 미래를 보지 못하게 된다. 하늘을 보면 마음이 밝아진다. 밝아진 마음은 일상을 여유롭게 보는 눈을 가지게 한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쁜 일상에서도 여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다. 6번째, 하루 10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보자. 하루 10분 명언을 보자. 명언이란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명언이 소리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은 지어낸 것이 아니다. 골방에 틀어박혀 머리를 싸매고 억지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명언이란 삶 속에서 수없이 부딪히면서 터득하게 된 경험의 산물이자 인생의 험한 길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알게 된 사실이다. 즉, 한 사람의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말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의 반지에 새겨진 구절이다. 어느 날 다윗 왕은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주는 말을 새겨 반지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이에 좋은 문구가 생각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왕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서 물었다. 잠시 생각을 가다듬던 솔로몬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주었다. 현대에도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삼포세대로 고민하는 청년들, 왕따로 괴로워하고 있는 학생들, 사업의 어려움으로 모든 것을 내팽개치려는 사람들, 밤새 고민하느라 잠 못 자는 사람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우리의 몸은 정원이요. 우리의 의지는 정원사라는 말이 있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정원은 하루라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자란다. 씨를 뿌려도 싹 트지 않는다. 정원사의 손길이 닿아야 아름다운 정원이 된다. 인간의 마음도 정원과 같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명언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역시 사람은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중년이 되어가는 사람이라면 새겨두어야 할 명언이다.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보인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짐작된다. 긍정적인 삶을 산 사람과 부정적인 삶을 산 사람의 얼굴은 다르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상대방의 얼굴을 본다. 내가 좋은 면을 보이면 상대방도 좋은 면을 보여준다. 나에게 필요한 명언을 선택해 매일 되새기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좋은 말을 얻을 곳은 많다. 서점에서 작은 명언집을 구입하거나 좋은 말을 스마트폰으로 읽어도 좋다. 인생의 한마디의 울림이 되어줄 명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반성하고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보라. 가장 행복한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편안하고 행복한 말년을 위해서는 하루 10분씩이라도 간편하고 의도적인 행동들이 중요하다고 느꼈는데요. 여러분은 노년을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여러분들만의 방법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널리 알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인생의 풍요가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